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일부가 소명됐고 추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지역은 오늘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유럽 주둔 미군의 이동과 순환 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 군사력 대응을 위해 한국 등 동맹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모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방역 당국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봉쇄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주말 뉴스광장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발견된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8시간 반에 걸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새벽 1시 20분쯤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고령의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방역 당국에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 뒤 이 총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25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상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오늘은 중부지방이 고비가 될 것 같네요. 비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중부지방 곳곳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많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에도 50에서 최고 1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중심으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가 있고 계곡물도 불어날 수 있어서 저지대에 계신 분들 또 야영객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길게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리산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하려던 소방대원이 숨졌습니다. 몸에 묶은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렸는데요. 구하려던 피서객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피악골 계곡.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살이 빨라진 계곡 다리 위에서 중장비가 급하게 다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현장에 출동한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김모 소방교가 피서객을 발견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김 소방교는 18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한 명도 줄이 끊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악골 엄청 물 세지 않습니까? 아니 줄을 매우 물쓰고 들어가지고 줄이 터져가지고 떠내려가지. 실종됐던 피서객 29살 서모 씨도 3시간여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일대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계곡물이 불어난 상태였지만 입산 통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잠수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김 소방교의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그제 새벽 집중호우로 침수된 대전의 아파트에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워낙 피해가 커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구슬땀을 흘리는 복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룻밤 200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대전의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 140여 명이 보트를 타고 긴급히 구조됩니다. 만 하루가 지나고 물 빠진 주차장에선 침수된 차들이 줄줄이 견인됩니다. 아직 빗물이 가득 찬 지하에선 펌프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집안은 온통 진흙벌이 됐습니다. 임시시설에서 밤잠을 설친 이재민은 하나라도 건질 게 있을까 싶어 집기들을 씻어봅니다. 그가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또 돈으로 사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피해 아파트를 찾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물에 젖은 가전제품과 가구 집기류를 꺼내고 진흙범벅이 된 이불과 옷도 세탁을 위해 수거합니다. 논바닥 같은 방바닥에서 빗자루와 걸레로 쉴 새 없이 토사를 쓸어냅니다. 비빔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저희가 치우는 거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치우는데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은 28가구 120여 명. 이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원 등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완전한 복구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은 집에 돌아갈 날만 손꼽으며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8분 북한 강원 부근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29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등 유럽 주둔 미군의 이동과 순환 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 참모총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에서 미군 병력 12,000명을 빼내는 작업이 수주일 내 진행될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직접 기고한 글에서입니다. 미국에 돌아오는 병력 6,400명도 신속하게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할 일 없이 묶어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가 병력이 폴란드와 발틱해 연안 등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흑해 연안 등에도 투입된다고 했었는데 러시아를 견제해온 나토와 미 유럽군 사령부의 전략적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군의 이 같은 순환 배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문제와 독일과의 갈등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럽에서 미군의 규모와 배치는 여러 번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코빌 미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제1도련선, 즉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언급하면서
한국 등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Japan, Philippines, the Republic of Korea, Thailand, and Australia, New Zealand. Those are the countries that we have defense agreements. So we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ose partnerships are strong and that we work together. 미군 당국이 유럽에 이어 조만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최적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새로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부동산 투기 대책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임시국무회의 등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이 38%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등 나머지 부동산 투기 대책 법안들도 마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됩니다. 태릉 골프장 활용과 용적률 일부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발표 시기는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되는데 본회의 다음 날인 5일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지적인 시장 결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을 신중한 심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이렇듯 법안 상정 사흘 만에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일부는 상황별 지침이 확실치 않아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도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중개업소에는 5% 인상 제한을 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5% 룰에 걸리면은 상대적으로 싸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어떻게 하든지 인상을 시켜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가장 큰 논란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준 집에 들어가 살 경우 계약갱신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더 높은 가격으로 받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돼가지고 뭐 저희가 사실 집주인이 나와서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현장에 가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다른 세입자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결국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입증은 임차인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으론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막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대출을 연장하거나 액수를 늘릴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현재 6곳인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늘려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청와대가 참모들에게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처분하라고 공고한 마지막 날 어제였습니다. 청와대는 자체 파악 결과 8명의 다주택자 모두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달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택을 처분한 참모는 3명입니다. 처분 권고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와 반포 아파트 2채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각각 배우자가 보유 중이던 경기도 분당과 서울 반포주택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다주택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회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현재 8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8명도 모두 처분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늦어도 이달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추가 권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임명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다주택 문제를 처리하고 안보실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내로 남불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로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법조계 인사를 추천했지만 5주택 보유자로 확인되면서 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 여부는 앞으로 고위직 인사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장관들을 비롯한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게 여론의 시선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는 29만 명을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여 명이 이랬습니다. 이 가운데 67만여 명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브르헤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상태고 심각한 발병을 경험했던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가 지금 새로운 발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위원회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6개월이 지나 현재 발병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긴급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라는 평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권고안에 더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별로는 미주 대륙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진단검사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미 보건당국자가 일축했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는 경제 재개 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진단검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보다 검사 건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소속 클라이번 하원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라이번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조율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응 실패가 아니라 진단검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봉쇄 조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was such a diversity of response in this country from different states that we really did not have a unified bringing everything down. 다만 올해 말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유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짐 조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과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돼 온 조던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해온 파우치 박사에게 시위도 제한해야 하지 않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붙이며 강경 진압을 주도해왔습니다. You've made comments on dating, on baseball, on everything you can imagine. I'm just asking you, you just said that protests increase the spread. I'm just asking you, should we try to limit the protests? No, I think I would leave that to people who have more of a position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트윗을 통해 조던 의원이 대단한 일을 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하루에 100명씩 늘어 어제는 46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베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보다 못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독자적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고급 술집.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지 교육이 한창입니다. 칸막이를 세우고 마스크 대신 천 가리개를 쓰라는 식입니다. 이런 고육지책에도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463명. 최근 사흘 동안 하루 100명씩 늘어 이젠 4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아이치와 오키나와, 효고현 등도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고 일본 전역에선 확진자 1000명 선에 진입한 지 이틀 만에 1,5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대변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3、4月の増加スピードよりもやや緩慢でありますが、社会経済活動を全面的に縮小させる状況にある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다급해진 건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오키나와가 가장 먼저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도쿄 역시 비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状況さらに悪化いたしますとですね、党独自の緊急事態宣言を発することも考えざるを得なくなる. 특히 도쿄신문은 왜 코로나19 검사를 늘리지 않는지, 왜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고 반대로 여행을 장려하는지 아베 총리가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1차 유행 때 9번이나 회견을 했던 아베 총리는 이번엔 한 달 보름 가까이 은둔하며 이런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틱톡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틱톡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 문제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 당국이 틱톡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 현안의 밝은 인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을 다녀온 김포 일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혜빈 기자, 먼저 국내 확진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모두 36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2명, 국내 발생이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넓혀보면요. 서울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격리 중이던 이용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인됐고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련해서도 직원 1명이 격리 해제 전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에서 확진자가 더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천 캠핑 모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6가족의 18명이었습니다. 이 중 김포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서 확진된 6명을 포함하면 누적 9명인데 18명 중 9명이니까 발병률이 50%에 육박합니다. 방역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캠핑장에서 6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는데요. 아무리 야외일지라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국내로 재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실제 거주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던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입국 심사를 거쳐 주소지가 자가격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설 격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점검하고 허위 신고를 했다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이라크에 머물고 있던 우리건설 근로자 7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추가로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인천 강화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북 과정에서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현장에서는 눈치를 채지 못했고 시설 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탈북민 김 씨가 택시로 강화도 월곶리에 도착한 18일 새벽 2시 18분. 민통선 초소 병사는 택시 불빛을 보았지만 탑승자를 따로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탈출에 이용됐던 배수로로 이동하기까지 김 씨는 3곳의 CCTV에 찍힙니다. 수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여기서도 무사 통과였습니다. 군 경계 시설물인 배수로는 어땠을까? 배수로 안에 철근 구조물과 둥근 철조망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낡은 데다 일부는 훼손돼 김 씨는 별다른 도구 없이 구조물을 통과했습니다. 매일 2차례씩 점검해야 하는 지침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한강을 헤엄쳐 북한 탄포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군 감시 장비에도 7번이나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유물이 많이 떠 있던 데다 경계 감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목표물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해명입니다. 합참은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도 군단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경계 취약 요소에 대해 즉각 보강하고 감시 장비 운용 최적화 및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이어 올봄 서해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까지 군 당국은 그때마다 과학 장비를 보완하겠다는 등 경계 강화를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4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택시기사가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이 없다며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서종 IC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이 불은 30분 만에 꺼졌으며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뒤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면서 이번 휴가철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특히 오늘 지방 쪽으로 가장 막힐 때는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6시간 50분, 양양까지는 5시간, 강릉까지는 최대 6시간 20분으로 평소 주말보다 더 어렵겠습니다. 이 시각 먼저 사고입니다. 일본 경부선 부산 쪽 회덕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 쪽에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짧은 정체인데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조금씩
아직 비 내리는 곳들도 있어서 안전운전 필요합니다. 백번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토평에서 상일까지 차가 많고요. 반대 구리 쪽으론 강일 나들목 진출로가 혼잡합니다. 여기서 60번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진입하신다면 강일 나들목을 시작으로 9km 구간 정체고요. 춘천에서도 잠깐 주춤합니다. 52번 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초월터널 부근에서 2km 구간 이미 정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8시간 반에 걸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새벽 1시 20분쯤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고령의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방역당국에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 뒤 이 총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를 연결합니다. 배혜지 캐스터, 자세한 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인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테지만 지금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강원 영서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북부에는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오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낮 동안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청주 29도, 광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울산,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장맛비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내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등 유럽 주둔 미군의 이동과 순환 배치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에서 미군 병력 12,000명을 빼내는 작업이 수주일 내 진행될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직접 기고한 글에서입니다. 미국에 돌아오는 병력 6,400명도 신속하게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할 일 없이 묶어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가 병력이 폴란드와 발틱해 연안 등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흑해 연안 등에도 투입된다고 했었는데 러시아를 견제해온 나토와 미 유럽군 사령부의 전략적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군의 이 같은 순환 배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문제와 독일과의 갈등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럽에서 미군의 규모와 배치는 여러 번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코빌 미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제1도련선, 즉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언급하면서 한국 등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Japan, Philippines, the Republic of Korea, Thailand, and Australia, New Zealand. Those are the countries that we have defense agreements. So we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ose partnerships are strong and that we work together. 미군 당국이 유럽에 이어 조만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최적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발의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 대책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임시 국무회의 등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이 38%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등 나머지 부동산 투기 대책 법안들도 마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됩니다. 태릉 골프장 활용과 용적률 일부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발표 시기는 주말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되는데 본회의 다음 날인 5일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지적인 시장 결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을 신중한 심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어제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파악 결과 8명이 다주택자인데 모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주택을 처분한 참모는 3명입니다. 처분 권고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와 반포 아파트 2채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각각 배우자가 보유 중이던 경기도 분당과 서울 반포주택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다주택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회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현재 8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8명도 모두 처분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늦어도 이달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추가 권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임명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다주택 문제를 처리하고 안보실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내로 남불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로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법조계 인사를 추천했지만 5주택 보유자로 확인되면서 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 여부는 앞으로 고위직 인사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장관들을 비롯한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게 여론의 시선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9만 명을 넘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여 명이 이랬습니다. 이 가운데 67만여 명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브르헤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상태고 심각한 발병을 경험했던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가 지금 새로운 발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위원회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6개월이 지나 현재 발병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긴급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라는 평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권고안에 더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별로는 미주 대륙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건 진단 검사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미 보건당국자가 일축했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는 경제 재개 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진단검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보다 검사 건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소속 클라이번 하원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라이번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조율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응 실패가 아니라 진단검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봉쇄 조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was such a diversity of response in this country from different states that we really did not have a unified bringing everything down. 다만 올해 말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유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짐 조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과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돼 온 조던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해온 파우치 박사에게 시위도 제한해야 하지 않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붙이며 강경 진압을 주도해왔습니다. You made comments on dating, on baseball, on everything you can imagine. I'm just asking you, just said that protests increase the spread. I'm just asking you, should we try to limit the protests? No, I think I would leave that to people who have more of a position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트윗을 통해 조던 의원이 대단한 일을 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다낭발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베트남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5명이나 나왔는데요. 어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이 전합니다. 베트남 다낭과 인접한 유명 관광지 호이안. 관광객들은커녕 주민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낭발 지역 감염이 일주일째 확산하면서 어제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만 45명. 베트남에서 100일 만에 국내 지역 감염이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낭은 물론 하노이와 호찌민, 꽝남성 등 6개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최근 다낭을 다녀온 2만 1,000여 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ình cũng rất là thoải mái, nếu mà ví dụ mà có điều gì xảy ra thì mình rất sẵn lòng là bị và đi chữa để cách ly. 어제 다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미 다낭을 봉쇄한 데 이어 음식 배달도 금지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3월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지역 감염이 미입국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비대해집니다. 공룡 경찰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경찰이 효율적인 체계와 그에 맞는 수사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곧 경찰 조직 진단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좁혀지면서 경찰 수사는 늘어납니다. 경찰은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고 1차 수사 종결권도 갖습니다. 비대 또는 공룡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경찰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진척되길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2차 과제로 경찰 조직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곧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인력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판단해 강화하는 겁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송치 여부 등 법적 판단도 경찰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특히 우려하는 건 권한 남용이나 부실 수사입니다.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 기록을 간부들이 세밀히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촘촘한 수사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추진단 회의에서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사건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수사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경비나 정보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면 수사 지휘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사 경과제가 총경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경찰 조직 개편 작업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권한이 커진 경찰이 수사를 과연 잘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동시에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제 경찰은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보안 수사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오히려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찰만 국내 정보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정책 결정단에 공급하다 보니까 경찰의 시각을 그대로 정책 결정에 반영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안을 보면 경찰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세 갈래로 조직을 나눴습니다. 수사를 맡는 조직과 생활 안전 등을 맡는 자치 조직, 그리고 보안과 정보를 맡는 국가 사무 조직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부분을 제외하면 민감한 수사 업무와 관련해선 모두 경찰청장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청장 밑에 본부장이 있는 건데 개입하기 너무 쉬운 거죠. 총장이나 청와대에서 상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본부장을 사실은 뽑으면 조직만 분리됐지 그들의 의견, 느낌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갖고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검토되는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13만의 거대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취임 사흘 만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던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는 남북 민간협력단체들을 만났습니다. 방역 협력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개성에 이어서 평양까지 준봉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 관련 대북 협력 민간단체들이 통일부를 찾았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장관이 새로 오면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허탈감은 절대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이 교류 협력의 길로 나서면 통일부는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적 교류 협력을 바로 즉각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작은 교역을 위한 작은 결제를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북 반출 승인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민간 단체들이 나서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개성 봉쇄에 이어 이번엔 수도 평양에도 준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가 없다면서도 방역 수위는 계속 높이고 있는 겁니다. 공개, 비공개 방식 상관없이 남측과의 방역 협력을 통해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대화의 첫 카드로 꺼내든 통일부. 북한의 방역 강화가 협력을 재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중국이 독자 기술로 구축한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 시스템을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개통을 선언했는데요. 전방위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주 패권에서도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구축한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가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我宣布北斗3号全球卫星导航系统正式开通。 1994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GPS를 이용해 정밀 공격하는 것에 충격받아 개발에 나선 지 26년 만입니다. 군사용은 위치 오차가 10cm 이내로 알려져 미국이 긴장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인민해방군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개통식이 열린 것도 중국이 군사면에서 미국 GPS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任何国家、任何人都不能阻挡中华民族实现伟大复兴的历史步伐。 중국은 최근 전방위 압박을 해오는 미국에 맞서 지구전을 펼치겠다는 방침도 나타냈습니다. 지구전은 상대방의 정면 승부에 말려들지 않고 장기 전략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마오쩌둥 시절 정립된 개념입니다.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로 먼저 압박했지만 주미 중국 대사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며 대응을 절제하는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는 10월 오중전회에서 향후 5개년의 경제 계획과 함께 2035년까지 장기 목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경제적 자립 강화를 잇따라 주문하는 것도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가 최근에는 저녁과 심야 시간에 타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만 쓸 수 있는 현금 쿠폰을 준다거나 밤늦은 시간에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편의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도착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편의점으로 쉴 새 없이 배달 주문이 밀려듭니다. 매장 직원들이 도시락과 디저트 등을 분주하게 포장합니다. 10시 이후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심야 시간이니까 야식을 찾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닭꼬치, 핫도그, 그리고 도시락. 코로나19 이후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루 배달 매출의 절반가량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발생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정말 뜨끈뜨끈한 신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홈쇼핑 업계에서도 심야 시간대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이 무섭게 준비한 물량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자, 1000세트, 1100세트. 매니아 패키지 수량 빠르게 소진 중이요. 속옷이나 보험 상품 위주였던 시간대에 패션 잡화와 명품 등을 배치해 완판 행진 중입니다. 이제 열대야라든지 언택트 소비에 따른 그 고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새벽 01시부터 02시까지도 고객들의 그 상품 그 구매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티스트와의 그런 콜라보라든지 좀 다양한 시도의 상품들을 심야 시간대에 보여드리면서 온라인에서도 저녁 시간대만 사용이 가능한 현금 쿠폰을 발행하거나 타임세일을 진행하는 곳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전과 후 쇼핑 시간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녁과 심야 시간대 쇼핑이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든지 재택근무의 행동 패턴의 변화 영향으로 저녁과 심야 시간대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통가의 저녁 심야 마케팅은 당분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인도 정부가 정규 교육 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네, 이제 인도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는데 반면에 중국어는 인도의 제2외국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인도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 정책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태국어, 포르투갈어 등과 함께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15개 학교에서 한국어 시범 수업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인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관한 게 6페이지나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번에 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넣었는데 한국을 배우려는 그게 굉장히 강하고요.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한국어가 인도 수학능력시험 과목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해 인도인 한국어 교사를 인도 각급 학교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 교육당국은 이번 새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중순 히말라야 산맥 서쪽에 있는 인도와 중국 접경지대에서 양측 병력이 충돌해 인도군 20여 명이 숨진 뒤 반중 정서가 고조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일부가 소명됐고 추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지역은 오늘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유럽주둔 미군의 이동과 순환 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 군사력 대응을 위해 한국 등 동맹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모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방역 당국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봉쇄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발견된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8시간 반에 걸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새벽 1시 20분쯤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고령의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방역당국에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 뒤 이 총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자세한 비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나 가평 등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 충청 북부 지역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대전에 시간당 80에서 9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른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북부 지역에는 최고 1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중심으로 강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겠고요. 계곡물도 순식간에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야영객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오늘 제주도에는 낮 동안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리산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하려던 소방대원이 구조활동 중에 숨졌습니다. 몸에 묶은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렸는데요. 구하려던 피서객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피악골 계곡.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살이 빨라진 계곡 다리 위에서 중장비가 급하게 다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현장에 출동한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김모 소방교가 피서객을 발견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김 소방교는 18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한 명도 줄이 끊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악골 엄청 물세지 않습니까? 아니 줄을 매우 물쓰고 들어가지 줄이 터져가지고 대단해가지고. 실종됐던 피서객 29살 서모 씨도 3시간여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일대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계곡물이 불어난 상태였지만 입산 통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잠수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김 소방교의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그제 집중호우로 침수된 대전의 아파트에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워낙 피해가 커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정아 기자가 복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룻밤 200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대전의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 140여 명이 보트를 타고 긴급히 구조됩니다. 만 하루가 지나고 물 빠진 주차장에선 침수된 차들이 줄줄이 견인됩니다. 아직 빗물이 가득 찬 지하에선 펌프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집안은 온통 진흙벌이 됐습니다. 임시시설에서 밤잠을 설친 이재민은 하나라도 건질 게 있을까 싶어 집기들을 씻어봅니다. 그가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또 돈으로 사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피해 아파트를 찾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물에 젖은 가전제품과 가구 집기류를 꺼내고 진흙범벅이 된 이불과 옷도 세탁을 위해 수거합니다. 논바닥 같은 방바닥에서 빗자루와 걸레로 쉴 새 없이 토사를 쓸어냅니다. 비빔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저희가 치우는 거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치우는데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은 28가구 120여 명. 이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원 등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완전한 복구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은 집에 돌아갈 날만 손꼽으며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8분에 북한 강원 부근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29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등 유럽 주둔 미군의 이동과 순환 배치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에서 미군 병력 12,000명을 빼내는 작업이 수주일 내 진행될 것이라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직접 기고한 글에서입니다. 미국에 돌아오는 병력 6,400명도 신속하게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할 일 없이 묶어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가 병력이 폴란드와 발티케 연안 등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흑해 연안 등에도 투입된다고 했었는데 러시아를 견제해온 나토와 미 유럽군 사령부의 전략적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군의 이 같은 순환 배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문제와 독일과의 갈등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럽에서 미군의 규모와 배치는 여러 번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코빌 미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제1도련선, 즉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언급하면서 한국 등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Japan, Philippines, the Republic of Korea, Thailand, and Australia, New Zealand. Those are the countries that we have defense agreements. So we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ose partnerships are strong and that we work together. 미군 당국이 유럽에 이어 조만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최적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새로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부동산 투기 대책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임시국무회의 등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이 38%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등 나머지 부동산 투기 대책 법안들도 마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됩니다. 태릉 골프장 활용과 용적률 일부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발표 시기는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되는데 본회의 다음 날인 5일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을 신중한 심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청와대가 참모들에게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마지막 날 어제였습니다. 청와대는 자체 파악 결과 8명의 다주택자 모두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달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주택을 처분한 참모는 3명입니다. 처분 권고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와 반포 아파트 2채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각각 배우자가 보유 중이던 경기도 분당과 서울 반포 주택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다주택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회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현재 8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8명도 모두 처분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늦어도 이달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추가 권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임명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다주택 문제를 처리하고 안보실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내로 남불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로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법조계 인사를 추천했지만 5주택 보유자로 확인되면서 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 여부는 앞으로 고위직 인사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장관들을 비롯한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게 여론의 시선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9만 명을 넘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여 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67만여 명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브르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상태고 심각한 발병을 경험했던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가 지금 새로운 발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위원회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6개월이 지나 현재 발병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긴급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라는 평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권고안에 더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별로는 미주 대륙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진단검사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미 보건당국자가 일축했습니다. 감염병 분야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는 또 경제 재개 과정에 연방 차원의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진단검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보다 검사 건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소속 클라이번 하원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라이번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조율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응 실패가 아니라 진단검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봉쇄 조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was such a diversity of response in this country from different states that we really did not have a unified bringing everything down. 다만 올해 말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유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짐 조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과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돼 온 조던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해온 파우치 박사에게 시위도 제한해야 하지 않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붙이며 강경 진압을 주도해왔습니다. You made comments on dating, on baseball, on everything you can imagine. I'm just asking you. You just said that protests increase the spread. I'm just asking you, should we try to limit the protests? No, I think I would leave that to people who have more of a position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트윗을 통해 조던 의원이 대단한 일을 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하루에 100명씩 늘어 어제는 46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베 정부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보다 못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독자적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고급 술집.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지 교육이 한창입니다. 칸막이를 세우고 마스크 대신 천 가리개를 쓰라는 식입니다. 이런 고육지책에도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463명. 최근 사흘 동안 하루 100명씩 늘어 이젠 4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아이치와 오키나와, 효고현 등도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고 일본 전역에선 확진자 1000명 선에 진입한 지 이틀 만에 1,5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대변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3、4月の増加スピードよりもやや緩慢でありますが、社会経済活動を全面的に縮小させる状況にある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다급해진 건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오키나와가 가장 먼저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도쿄 역시 비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状況をさらに悪化いたしますとですね、党独自の緊急事態宣言を発することも考えざるを得なくなる。 특히 도쿄신문은 왜 코로나19 검사를 늘리지 않는지, 왜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고 반대로 여행을 장려하는지 아베 총리가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1차 유행 때 9번이나 회견을 했던 아베 총리는 이번엔 한 달 보름 가까이 운둔하며 이런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다낭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베트남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5명이나 나왔고 어제는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트남 다낭과 인접한 유명 관광지 호이안. 관광객들은커녕 주민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낭발 지역 감염이 일주일째 확산하면서 어제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만 45명. 베트남에서 100일 만에 국내 지역 감염이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낭은 물론 하노이와 호찌민, 꽝남성 등 6개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최근 다낭을 다녀온 2만 1000여 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ình cũng rất là thoải mái. Nếu mà ví dụ mà có điều gì xảy ra thì mình vẫn sẵn lòng là bị và đi chữa để cách ly. 어제 다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미 다낭을 봉쇄한 데 이어 음식 배달도 금지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3월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지역 감염이 미립국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입법회 의원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대권을 동원해 입법회 의원 선거를 내년 9월 5일에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연기 가능성에 대해 야권인 민주진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진영은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의 예비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61만여 명이 참여한 데 고무돼 있어 선거 연기 가능성 발언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3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강원도 홍천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고요. 정부는 계속되는 해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6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22명, 국내 발생이 14명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중앙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격리 중이던 이용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사무실 관련해서도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을 다녀온 김포일 가족 3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캠핑 기간 중 6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캠핑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연일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자 재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에 들어갑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광버스와 찜질방, PC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위험 행동이 이뤄지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임과 동호회 관련이 많았습니다. 동호회 행사 관광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선체로 음주 가물을 한 사례가 신고가 되었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이태원 집단 감염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틱톡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틱톡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 문제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 당국이 틱톡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 현안에 밝은 인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4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택시기사가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이 없다며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서종 IC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이 불은 30분 만에 꺼졌으며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뒤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비대해집니다. 공영 경찰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경찰이 효율적인 체계와 그에 맞는 수사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곧 경찰 조직 진단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좁혀지면서 경찰 수사는 늘어납니다. 경찰은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고 1차 수사 종결권도 갖습니다. 비대 또는 공용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경찰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진척되길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2차 과제로 경찰 조직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곧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인력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판단해 강화하는 겁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송치 여부 등 법적 판단도 경찰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특히 우려하는 건 권한 남용이나 부실 수사입니다.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 기록을 간부들이 세밀히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촘촘한 수사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추진단 회의에서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사건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수사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경비나 정보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면 수사 지휘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사 경과제가 총경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경찰 조직 개편 작업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인천 강화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북 과정에서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현장에서는 눈치채지 못했고 시설 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탈북민 김 씨가 택시로 강화도 월곶리에 도착한 18일 새벽 2시 18분. 민통선 초소 병사는 택시 불빛을 보았지만 탑승자를 따로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탈출에 이용됐던 배수로로 이동하기까지 김 씨는 3곳의 CCTV에 찍힙니다. 수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여기서도 무사 통과였습니다. 군 경계 시설물인 배수로는 어땠을까? 배수로 안에 철근 구조물과 둥근 철조망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낡은 데다 일부는 훼손돼 김 씨는 별다른 도구 없이 구조물을 통과했습니다. 매일 2차례씩 점검해야 하는 지침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한강을 헤엄쳐 북한 탄포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군 감시 장비에도 7번이나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유물이 많이 떠 있던 데다 경계 감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목표물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해명입니다. 합참은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도 군단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경계 취약 요소에 대해 즉각 보강하고 감시 장비 운용 최적화 및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이어 올봄 서해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까지 군 당국은 그때마다 과학 장비를 보완하겠다는 등 경계 강화를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최근 충청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청댐 하류에 있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원인을 두고 피해 농민들과 수자원 공사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 하류에 있는 3,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자두밭입니다. 바로 수확해야 할 자두 수만 개가 모두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황당하죠. 지금 앞이 막막하고 이제 제가 뭘로 해야 먹고 사나 그게 한 걱정이 지금. 2,800제곱미터 규모의 근처 복숭아밭도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확하려던 8년생 나무 130그루를 모두 베어내야 할 처지입니다. 이 마을에서만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최소 3만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심정은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무를 베어야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주민들은 상류의 대청댐 방류량이 급격히 늘면서 일대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호우에 댐 수위가 만수위 40cm 직전까지 오르자 방류량을 초당 1,500톤에서 2,500톤으로 늘렸습니다. 자연재해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수자원에서 관리 잘못돼갖고 이건 인재라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방류 확대 3시간 전에 주민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침수가 된 데에는 댐 방류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류 지역이고 하니까 하천관리청하고 먼저 확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수자원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댐 방류량 조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주 폭우로 침수된 부산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소방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119 무전 녹음 등을 확보해 지하차도 침수 때 소방당국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가 내린 지난달 23일 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시민들은 지하차도 침수 직후인 밤 9시 32분대에 한 차례, 36분대에 2차례 119에 신고했지만 전화가 폭주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못 받았지만 밤 9시 51분쯤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119 안전센터 직원 3명이 침수된 도로를 직접 보고 구조 요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앞에 불빛이 보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구조할 것 같은, 구조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무전과 전화로 지원 요청을 했고 밤 10시 15분쯤 소방서 펌프 차량이 도착한 이후에야 첫 구조자가 나왔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다른 현장 출동이 많았다며 지원 요청 상황을 전파하고 추가로 소방대원을 보내 구조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밝힌 이런 구조 과정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부소방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19 무전 녹음과 구조 상황 보고서,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소방대원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조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안전감찰팀을 내려보내 부산시와 동구청 등을 상대로 호우 경보 때 지하차도를 통제하라는 지침을 어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청년 상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수상한 건물 하나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 결과 이 건물은 당시 구청장의 여동생이 소유한 건물이었는데 해당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한 상점과 광장을 둘러싼 건물 3곳에 청년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7년 중구청이 젊은 상인들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만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광장에서 벗어난 골목에 또 다른 청년몰 건물이 홀로 있습니다. 상인들은 수년간 방치된 이 건물이 돌연 청년몰 사업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천장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 수준의 건물이었죠. 청년몰이랑 상관도 없이 멀리 있는 건물에 그 청년몰을 조성하나. 다른 청년몰 시설물의 임대 계약 기간은 모두 1년에서 3년 사이. 그런데 유독 이 건물만 5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금 5,400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까지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거의 빈 채로 한 개의 매장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안 찾아오고 사람들은 청년몰이랑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청년몰인지도 아마 몰랐을걸요. KBS가 확보한 당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청년몰 사업 선정 당시엔 대상 건물이 아니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뒤늦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건물 소유주는 김홍섭 당시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 부부였습니다.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인천 중구청은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선책을 어쩔 수 없이 얻은 거고 이 건물의 소유가 누구였는지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김 전 구청장도 담당 공무원이 진행한 것일 뿐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김 전 구청장을 배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당시 200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고위공직자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지방의회 의원도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시의원이 미리 개발 사업 정보를 업체들에게 알려주고 계약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해당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지난해 6월 주변 땅이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시행사는 이 개발 소식을 미래통합당 이희재 시의원에게 사전에 먼저 들었다고 말합니다. 6월 달쯤에 도에서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떨어질 거다. 사업지가 좋으니까 저는 좋다고 그랬죠. 시행사는 이 의원이 아는 부동산 업체 B사를 소개받았고 사업 계약을 맺습니다. 2억 8천만 원 계약금을 부동산 업체에 입금했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거니까 나만 믿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하지만 이후 자금 조달 방식을 놓고 다툼이 생겼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개입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시행사에도 좋은 개발 사업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동산 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이 의원이 직접 연대보증을 서줘서 시행사는 지난 4월 안심하고 11억 원을 업체에 입금했습니다. 이희재 의원이 실질적 사주라고 하고 이제 사업 관여는 다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하지만 얼마 뒤 자금 조달 방식으로 또 갈등이 생겼고 계약이 취소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두 시행사들은 이 의원이 부동산 업체와 짜고 계약을 맺게 한 뒤 돈만 챙긴 게 아니냐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실제 이 의원은 문제의 부동산 업체의 법률 고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계약서 검토에만 관여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과 무관하다라며 시행사들이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역사업에 개입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어제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조사하고 있죠.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부실을 알고서 펀드를 팔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임 부실을 먼저 알고 있던 신한금융투자가 은행에 해당 사실을 언제 알려준 건지 두 기관의 공모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윗선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요? 2018년 11월에 라임펀드 부실을 인지했지만 2019년에도 라임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입니다.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를 판 건 2019년 4월부터 8월입니다. 2,700억 원 넘게 팔렸는데 상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투자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라임 자산운용사 부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한은행 조직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신한은행 부행장급 5명은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직을 겸직합니다. 특히 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그룹을 총괄하는 자리도 부행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라임 CI펀드 기준가 그래프입니다. 라임 CI펀드 1호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다가 9월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부실 자산이 CI펀드에 포함됐다는 뜻으로 신한은행이 펀드 부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시점이기도 합니다. CI펀드 1호와 똑같이 설계된 7호, 8월 1일부터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겁니다. 저희들은 큰 마켓을 지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펀드를 설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현재도.
신한은행은 당시 환율 변동 때문에 기준가 변동이 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한은행이 라임 부실을 인지한 시점과 경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50%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사기 판매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인도 정부가 정규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인도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는데요. 반면에 중국어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인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정책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태국어, 포르투갈어 등과 함께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15개 학교에서 한국어 시범 수업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인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한국 역사에 관한 게 6페이지나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번에 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넣었는데 한국을 배우려는 그게 굉장히 강하고요.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한국어가 인도 수학능력시험 과목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해 인도인 한국어 교사를 인도 각급 학교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 교육당국은 이번 새 교육정책을 통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중순 히말라야 산맥 서쪽에 있는 인도와 중국 접경지대에서 양측 병력이 충돌해 인도군 20여 명이 숨진 뒤 반중 정서가 고조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여름은 국내를 휴가 떠나는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방 방향 정체도 심하겠는데요. 역시 강원권이 많이 막히겠습니다. 50번 영동선 이용하신다면 강릉 쪽, 경기권은 이미 정체가 시작됐고요. 강원권은 정오 무렵부터 오후 5시쯤까지 동둔내에서 대관령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벌써 긴 정체입니다. 강일에서 서종까지 24km 구간 버겁고요. 춘천 분기점 부근도 3km 구간 정체입니다. 52번 고속도로 외곽 쪽 초월터널이나 동곤지암 일대 각각 2km 구간씩 밀리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총 20여 킬로미터 정체인데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 수도권도 차가 늘고 있지만 충청권은 천안에서 목천 구간이 가장 어렵고요. 회덕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역대 2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대전에도 역대 4번째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며 다수의 사상자와 붕괴, 침수 등 많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여름엔 장마가 일찍 끝나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던 기상청의 당초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북극의 고온 현상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북극의 더운 공기에 밀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와 갇혀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면서 7월에 시원한 장마철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달간 폭우로 5,500만 명의 수재민과 24조 원의 재산 피해를 기록한 중국과 일본의 물폭탄 피해가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남부지방에 머무는 장마는 8월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커져 중부와 북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단기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추세가 앞으로도 일상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기상청과 환경부가 어제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강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여름철 홍수나 봄, 가을 가뭄 등 각종 기상재해가 심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인 폭우로 인한 최대 강수량은 1030.1m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은 물론 각종 식중독과 질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1도 오르면 사망 위험이 5% 증가하는데 폭염에는 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긴 장마가 앞으로는 흔한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 폐해는 한반도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상, 환경 전문가들의 이 같은 예측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만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장은 홍수폭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장마가 끝나면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해 더 많은 폭우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최고 80mm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북부 지역에는 50에서 최고 1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이나 한탄강의 수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6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